잘 계셨죠? 원래 전번 시간에 68혁명 이후에 성혁명에 대해서 다 강의를 할 계획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가지고 두 개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어, 그 이후에 68혁명 일어난 이후에 성혁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 68혁명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68혁명이라는 것은 어, 그 이전에 1968년 이전에는 권위주의 정치, 권위주의 억압주의적인 경제 문화 사회였는데 68년도 혁명 이후에는 완전히 사회가 바뀌었다. 이 바뀐 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랬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68년도 이후에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이, 세계를 관통하는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68혁명을 이해하지 못하고는요, 현재 우리를 이끌어가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68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68혁명이 프랑스에서 일어났지만은 여기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민주화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교육과 경제 민주화가 어떻게 진행됐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죠. 그죠? 오늘은 성문화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68혁명이라 하는 것은요, 혁명이라는 것은, 그것은, 68혁명이라 것은, 마르크스 사상에서 좀 바뀌어진 거예요. 원래 마르크스 사상에 의해서, 마르크스 혁명에 의해서 공산화를 이루려고 했잖아요. 그죠? 이루려 했는데 실패했어요. 소련이 붕괴되고, 동유럽의 공산주의 정권이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는 마르크스 혁명이 실패했다는 걸 의미해요. 실패하고 난 뒤에 새로운 마르크시즘이 나타났는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68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8 문화혁명은 어떻게 보면요, 사회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전문 시간에 강의했을 때 경제 민주화와 학교 민주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사회주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는 성혁명도 이게 굉장히 사회주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혁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마르크스 혁명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신마르크스주의, 네오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느냐? 마르크스 사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마르크스 사상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자본론에서 나와요. 원래 이름은 정치 경제학 비판인데 이 자본론은 1권, 2권, 3권인데 굉장히 방대해서 읽어보려면요 시간이 엄청 걸려요. 엄청 걸리는데 제가 공부했거든요. 공부해가지고 그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이 자본론의 핵심은 헤겔 아시죠? 그죠? 헤겔의 변증법이라는 게 있어요.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정, 정, 정이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생각합시다. 태극기 부대. 태극기 부대가, 이제 촛불 부대. 촛불 부대가, 뭐 이게 내세워요. 어, 아, 정을 촛불 부대 하지 말고 태극기 부대를 합시다. 태극기 부대. 자, 태극기 부대가 내세운 게 뭐예요? 부국강병이잖아요. 그죠? 우리 힘을 합쳐서 부국강병합시다. 부국강병이 뭐예요?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강한 군대를 갖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일정 부분을 희생해가지고
자본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부강병이 돼요. 부강병이 되는데 이게 정의라 그럽시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촛불 집회에서 뭐라는가 하면 야 부강병 하면은 가난한 사람이 점점 가난해서 못 살게 되니까 우리 분배에 신경을 더 쓰자. 좀 나눠 먹자. 이게 반이죠. 반. 이 촛불부대 반. 정과 반이 합쳐져 가지고 조금 나라도 강하게 하면 시간이 좀 늦춰서 나라도 강하게 하면서 국민들도 좀 살게 해주자. 이게 합의되는 거예요. 그죠? 두 개가 서로 싸우면서 나중에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한다. 이게 뭔가 하면 정반합이라 그래요. 정반합. 이걸 해겔의 변증법이라고 해요. 이걸 마르크스가 이 해겔의 변증법을 가져와서 역사를 얘기해요. 역사의 발전 과정을 얘기합니다. 발전 과정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처음에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석기시대예요. 그죠? 석기시대인데 석기시대 어디서 살아요? 석기시대가 사는 데는 동굴에서 살아. 동굴에서 살게 되면은 거기는 같은 동굴에 한 2, 30명 살겠죠. 30명, 뭐 50명도 살 수 있고 2, 30명 살 수 있어요. 거기는 부부 관계가 없고 그냥 군거자폰 여자 남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올려 살아. 올려 사니까 사유재산도 없고 부부도 없고 그냥 이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성행위에서 애 놓고 이렇게 사는 게 바로 석기시대 이 공동생산이었어요. 공동생산을 하다가 신석기 시대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 잘 지는 사람은 돈을 많이 모으게 돼요. 돈을 많이 모으게 되면서 이제 힘이 생겨. 힘이 생기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끌어모아서 깡패 두목이 돼. 그 집단의 두목이 돼. 두목이 되거든요. 이게 청동기 시대로 오면은 굉장히 큰 두목이 돼. 큰 두목이 되면은 그 다음에 힘이 있잖아요. 그죠? 힘이 있으니까 자기는 일하기 싫어. 일하기 싫으니까 다른 나라 침략해 들어와서 노예를 만들어 와. 노예. 사람을 잡아와서 노예로 만들어. 노예를 만들어서 일을 시켜. 그러니까 노예에 의한 생선을 해요. 언제부터? 청동기 이후에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나라가 만들어지면은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집단이 있고 일하는 집단이 생겨요. 그래서 일하는 집단은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통치하는 집단은 주인이 돼요. 주인이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진행되느냐? 로마 제국 시대까지 진행돼요. 그죠? 로마 제국 시대에도 원래 일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노예가 일을 해요. 로마 시민들로도 이 귀족들은 일 안 하고 노예들이 일하는 걸 받아서 고아로운 생활을 해요. 고아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주인은 일을 안 하니까 바보가 되어갑니다.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로마 시대에 주인들은 하나도 안 하고 펜펜 놀고 오로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는 일은 뷔페식.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부르면 어떻게? 배부르면은 우리 호텔 뷔페에 가면은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많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더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이걸 화장실 가서 토해내고 먹고 싶을 정도로 실제 이제 토할 수는 없지. 근데 로마 시대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 맛있는 거 시큼 먹고 토하고 또 먹고 그리고 또 어디 가요? 어디 가는가 하면 벤너 봤죠? 벤너 마차 경주 벤너 그 다음 금투자 싸움 하는데 이런 데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놀고 이거밖에 안 해. 이거밖에 안 하니까 여기에 주인은 점점점 바보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노예들은 어때요? 노예들은 모든 노동같이 모든 생산물을 만드는 사람은 노예들이요. 노예들이기 때문에 모든 걸 척척척 해결해요. 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일 잘하니까 나중에 노예들이 모든 권력을 잡게 돼요. 그래서
토인비에 의하면은 로마가 망한 이유가 많다 그랬죠. 근데 토인비는 로마는 노예들에 의해서 망했다. 노예들이 거의다가 로마를 지배할 단계에 게르만족이 들어와서 그냥 죽은 시체에 칼을 꼽았을 뿐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일을 직접 하니까 그냥 노예로 생활 못하죠. 생활을 못하니까 이거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노예들이 우리는 노예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노예하지 말고 노예하면 이게 생사여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고 뭐 결혼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인간다운 생활을 하나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좀 저 노예는 이제 하지 말고 그 대신 머슴 해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회가 바뀌어. 사회가 바뀌는데 이게 언제부터 바뀌는가 하면요. 이게 한 900년대 800년대에 농노제도가 도입돼요. 900년 전일 겁니다. 아마 유럽에, 중세 유럽에 농노제도가 도입이 돼. 농노에 의한 그러니까 생산은 누가 하는가 하면 농노가 하고 그 다음에 봉건 영주는 농노가 생산하는 거에 의해서 생활을 해요. 근데 이 농노 이 마르크스는 전 세계 역사가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실제는 전 세계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봉건 제도가 있는 데만 이렇게 된 거예요. 봉건 제도가 있는 나라는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중세 유럽, 또 하나는 중국, 중국의 주나라. 주나라가 BC 천년 전에 이걸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언제까지 내려와요? 춘추전국 시대를 거쳐가지고 한나라 무제까지 내려옵니다. 무제 전에 이제 한 고조부터 없어지고 무제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데 거의 900년, 1000년 정도 그 농노제도, 그러니까 봉건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일본 일본도 이게 봉건제도 있었어요. 봉건제도, 일본 그러니까 세계 중세 유럽, 그 다음에 주나라 한 1000년 정도, 그 다음에 이 일본의 도쿠가 이에야스 막부가 이게 봉건제도예요. 한 250년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모든 일은 농노가 모든 생산 물건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봉건 영주들은 이거는 이제 영주들이 이제 농노들이 만든 걸 이용만 해.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누군가 하면 머슴과 같아요. 머슴. 이제 노예에서 머슴으로 바뀐 거예요. 머슴 바꿨는데 머슴 생활 해보니까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봉건 영주한테 대들어서 싸움이 붙어요. 싸움이 붙어서 그래서 사회가 바뀌어져요. 이게 정반 합의잖아요. 그죠? 합의돼서 바뀌어지는데 바뀌어져서 뭘로 바뀌어지는가 하면 자본주의로 바뀌어지게 돼요. 봉건영주는 뭐가 되는가 하면요. 자본가가 돼요. 돈을 대는 자본가가 됩니다. 자본가가 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서 농노는 노동자가 돼요. 여기서 발전한 거지, 그죠? 사회가 점점 발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노예가 뭘로 바뀌어요? 농노로 바뀌고, 농노가 뭘로 바뀌느냐? 노동자로 바뀌어. 노동자로 바뀌어서 드디어 자본주의가 형성됐습니다. 자본주의가 형성되는데, 이제 사회주의자, 마르크스에 의하면은 이 자본가는 노동자를 반드시 착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착취하게 돼서 처음에 조금 착취하다가 나중 되면은 극단적으로 착취해 간다는 거예요. 착취해 가면 노동자가 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어렵게 되면서 노동자가 혁명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혁명. 이게 뭔가 하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거예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자본가에 있는 돈을 뺏어가지고 공동소유, 공동생산, 공동소유, 공동분배,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가 점점점 발전하는데 발전하는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인데 문제는 공산주의가 생활하다 보면은 지배층이 생기고 피지배층이 생겨요. 지배층이 생기고 피지배층이 생기니까 또 혁명해야 돼. 이 피지배층이 일어나가지고 지배층을 또 물리쳐야 돼. 이게 뭐예요? 계속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거 영구혁명론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중국이 공산혁명에 의해서 1949년도에 공산정권이 쓰여졌잖아요. 지고 난 뒤에 여기에 지배층과 비지배층이 생겨버리네. 지배층과 비지배층이 생기니까 또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게 뭔가 하면 1968년도에 일어난 문화대혁명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 바로 뭔가 하면 여기에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요. 핵심되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 마르크스는 이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뭐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하면은 생산관계. 생산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생산관계가 이 사회의 본체입니다. 본체인데, 근데 문제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뭘 만들냐면요. 이 종교나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관계를 억압시킨다는 거예요. 이 생성관계가 이 본체인데 유물론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유물론 본체인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상과 종교를 가지고 이 체제를 억압시키려고 그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이 사유재산 제도 문제인데 사유재산의 주체가 뭔가 하면 가족제도요. 가족제도가 불평등의 기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사유재산의 주체가 가족인데 가족제도 때문에 불평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석기시대를 가면 보면 동굴에서 30명, 50명이 같이 생활해요. 30명, 50명이 같이 생활하게 되면 그게 가족이 없습니다. 가족이 없고 그 다음에 생산도 같이 하고 분배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요? 평등한 사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사회는 석기시대에 동굴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걸 모델로 그런 사상이 가장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석기 시대 이후가 되면은 가족 형성이 되는데 가족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불평등 사회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마르크스의 악의 기원 문제인데요. 악의 기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본주의, 공산주의 체제 마르크스 이론에 의하면은 유물론이요. 유물론. 유물론인데 이 유물론의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몸이 있고 사람의 몸이 있고 여기는 사람의 머리 생각을 해요. 생각.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냐 아니면 사람의 몸이 중요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의 몸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머리가 중요합니까? 저는 몸이 더 중요해요. 예, 이게 뭐 예를 들면 사랑 같으면은 정신적인 사랑이 중요하냐 아니면 육체적인 사랑이 중요하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육체적인 사랑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정신적인 사랑은 그 허구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생산관계, 경제적 생산관계에 의해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게 사상에 의해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 생산관계 뭐요? 아까 주인과 노예, 그다음에 봉건영지와 농노, 자본가와 노동자 이렇게 이런 시스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노예, 농노, 노동자 이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 생산 가치를 창출한다라고 보는 게 이게 마르크스의 유물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시스템, 이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인데 문제는 이 공산주의 혁명이 실패해요. 마르크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난 뒤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실패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마르크스 혁명은 돈 있는 사람의 돈을 뺏어서 돈 없는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없는 사람한테 나누어 지는데 이거 사람들이 싫어해요. 돈 조금 있는 사람도 뺏어가는 거 싫어해. 그래서 실패합니다. 실패하니까 이거 네오 마르크스 신사회주의는 이거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 실패하고 다르게 접근하자. 다르게 접근하는 게 뭔가 하면요. 기독교와 가족관계의 문제입니다. 먼저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악의 기운은 뭔가 하면 신이 없는데 자꾸 신에 만들어서 인간을 억압한다는 거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기독교는 굉장히 그 가족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죠? 가족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해. 가족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가부장의 권위를 부여해줍니다. 이거에 의해서 가족이 이루어지고 가족에 의해서 사회가 이루어져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가족관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유재산 문제입니다. 사유재산 문제인데 마르크스가 가장 나쁘게 보는 게 뭔가 하면 사유재산 문제예요. 사유재산 문제 때문에 빈부격차가 생기고 빈부격차가 생기면서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억압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일 나쁘게 보는 건 뭔가 하면 기독교하고 사유재산이요.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독교를 파괴시켜야 됩니다. 기독교를 파괴시키고 그다음에 사유재산 제도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유재산 제도를 중국은 공산혁명에 의해 가지고 이 돈 있는 사람 돈을 뺏었죠. 뺏었습니다. 뺏어가지고 돈 없는 사람한테 나눠줬어요.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거지, 그죠? 이게 실패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야,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안 되고 가족 형태, 일부 일처지의 가족 형태를 공동생활로 바꿔야 되겠다. 예, 이게 신사회주의요. 공동생활로 바뀌어지게 되면은 가족이 없어진다. 가족이 없어지면은 사유재산 제도도 동시에 없어지게 돼 있다. 또 가족이 없어지고 사유재산 제도도 없어지면은 교회는 자연히 없어지게 된다. 이게 뭔가 하면요. 신사회주의가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68 문화혁명의 구호가 나와요. 구호 나오는데 이 전부 다 가족제도,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쪽으로 나가요. 그래서 가족의 권위, 가부장적 권위 부정해요. 어떻게요? 자꾸 아버지가 나한테 뭐를 하라 그러죠. 뭘 하라, 뭘 하지, 하고, 하라는 얘기는 잘 안 하지. 하라는 게 뭐요?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거하고, 일 열심히 해라.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지 말합니다. 술 먹지 마라. 바람 피우지 마라. 놀러 가지 마라. 이 부모가 하는 거 아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하는 게 뭐요? 전부 다 하지 말아지. 그 다음에 경찰, 뭐 이런 데 하는 것도 뭐요? 전부 다 하지 말라고. 그거 하면은 잡아가고. 근데 경찰, 그 다음에 교회 경찰, 전부 다 정부 권력자들 전부 다 국민들 보고 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그래서 68혁명이 뭐요? 제발 뭐 하지 마라 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우리 마음대로 할게. 내 몸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뭔지 간섭하느냐 이거요. 금지하는 걸 금지하라. 구속하지 마라. 자본주의가 제일 문제다. 자본주의 자꾸 하면은 이게 나중에 파시즘 나치로 가는 거 똑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부르주아를 충직하게 지키는 개가 되기를 거부한다. 이렇게 교수가 가르친 대로 하면 부르주아가 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금욕주의 거룩 경건하게 살아라. 이거 하면은 이것은 자본주의가 내세우는 청약일 뿐이지 이거 하면은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가 없다. 네, 교수, 신부, 목사의 권위를 무너뜨려라.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게 문화혁명의 구조였습니다. 구호였어요. 또 성혁명, 성의 문제도 굉장히 내세웁니다. 뭐예요? 성은 내가 느끼는 욕망이 진실이다. 내가 저 여자하고 여자도 이제 합의가 돼야 되겠지. 성행위를 느끼고 싶다. 그러면 성행위해라. 그게 진실이다. 그걸 함으로써 너는 네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마음대로 해라. 그 다음에 혁명을 생각할 때 섹스가 떠오른다. 섹스할수록 더 많이 혁명한다. 30세 이전에 같은 여자와 두 번 섹스한 남자는 기성세대이다. 이렇게 완전히 성의 자유화를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성의 자유화를 내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하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회원, 신윤복의 그림 중에 이부탐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부탐춘인데, 이 이부탐춘은, 이 이자는 가부 이자가 돼요. 그래서 가부가 봄을 탐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요. 그림을 잘 보면 여기에 어, 매화? 매화지 싶은데 매화꽃이 막 피었어요. 매화꽃이 딱 피어가지고 뭐 벚꽃일 수도 있고 매화꽃일 수도 있습니다. 매화라 하죠. 매화꽃이 탁 피어가지고 담벼락을 싹 넘어옵니다. 마치 성기가 쫙 넘어오듯이 탁 넘어와. 그 다음에 여기에 담이 척 쳐져 있고 여기는 정원이요. 정원인데 아무래도 이게 양반집 정원이 되겠죠. 정원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 고목이 이렇게 있어요. 고목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이 소나무죠. 이 보는 소나무잖아요. 소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이분은 누군가 하면은 하얀 소복을 입었어요. 그죠? 하얀 소복을 입었으니까 가부죠. 가부고 요 여자를 가만 보면은 요 여자는 아마 시누이나 몸종 아마 시누이 같아. 그죠? 시누이 같습니다. 시누이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에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소나무의 의미하는 바는 절개입니다. 그죠? 절개인데 그 소나무가 부러졌어. 소나무가 부러졌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절개가 부러졌다. 이런 의미로도 돼요. 그래서 또 이걸 남자의 성기를 닮았다 해서 뭐 그런 의미로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참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짝짓기를 해요. 짝짓기를 하고 또 요 참새 하나가 따라가면서 짝짓기 하는 걸 마치 굉장히 부러운 듯이 막 따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이 있고 요 밑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그죠? 아마 이게 PPT 설정을 좀 잘못 설정해가지고 요 밑에 여기 이거는 뭔가 하면 여기 개가 개 두 마리가 성행위 하는 모습이요. 성행위 하는 모습은 이제 모습 교미하는 건데 요 가부가 요 이제 성행위 하는 걸 보고 히히히 웃어요. 히히히 웃으면서 손 하나는 어떻게 이쪽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이게 또 다리도 이게 착 쩍벌 요즘 유행하잖아, 그죠? 다리도 쩍 벌리고 있고 그리고 요 처녀 시누이겠죠? 시누이는 엉덩이를 싹 뒤로 빼고 있어. 이거 뭐예요? 뒤로 빼고 있다는 거는 뭔가 하면 좀 이거 저거 보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오른손으로 자기의 그 언니를 이렇게 좀 꼬집고 있어요. 님이 저런 걸 보면 돼. 이런 걸로 꼬집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걸 이부탐춘이라고 그러고, 이제 여기 개 구멍이죠. 개 구멍으로 개가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개가 교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운 신윤복이라는 분이 이런 그림을 딱 그렸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뭘 이해하고 싶은가 하면 밑에 있는 그림,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예. 붙어 있는데, 이 개라는 게 뭐냐. 개가 뭐라는 게 보다도, 우리 그 초등학교, 될 때, 이제 시골서 이제
경북 봉화에서 이제 학교 다녔는데, 다니는 거리 한 4km쯤 돼요. 그런데 다닐 때 보면은 개가 길거리에서 교미하는 걸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초등학생이니까 의미는 좀 알지. 아니까, 근데 이제 좀 이게 좀 직이 있어가지고, 이거 떨어뜨리려 그래. 떨어뜨리려 그러는데, 이게 떨어뜨리려고 몽둥이 들어가서 때려도요, 이게 안 떨어져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는데, 이 개 두 마리도 두둑이 맞으니까 떨어지고 싶은데 안 떨어지더라고, 이게. 안 떨어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주제는 뭔가 하면,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개가 잘못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개가 이게 여기에 붙어 있는 개가 잘못이 있을까요? 잘못 없어요. 왜요? 이거는 개의 본능입니다. 그죠? 개의 본능은 때가 되면은 이렇게 교미를 해가지고 개 새끼를 놓는 게 개의 본능이요. 근데 두들패는 애는 잘못했어요, 못했어요? 잘못했죠. 이 본능을 억제시키려고 애가 가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거는 애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사회에 적용시키면, 이게 남녀가 결혼도 하지 않는 부부가 아닌 남녀가 이렇게, 성행위를 하게 되면은 누가 말려요? 누가 말린가 하면 유교나, 유교, 불교나, 교회, 이런 사람들이 이거 못하게 말리잖아. 말리지, 그죠? 그래서 네오마르크스에서는 이거는 인간의 본능인데 이걸 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리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게 네오마르크스자들의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한번 볼게요. 이게 좀 많이 이게 찢어져서 좀 죄송스러운데, 먼저 이제, 에, 마르크스 프로이드 라이 사상 전개에서 이 문제가 대두가 돼요. 마르크스는 뭐요? 마르크스는 공산혁명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혁명을 얘기했는데, 혁명 이전에 뭐라고 마르크스 얘기하는가 하면, 뭐 혁명으로 얘기했는데요. 마르크스 혁명 뭐요? 혁명은 노동자들이 들고 일러가지고 권력을 잡아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 돈을 뺏자. 빼서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자. 이게 뭐요? 이게 바로 마르크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르크스가 이걸 주장하기 전에 뭘 주장했는가 하면요. 혁명의 본질은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라 얘기했어요.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인간의 본질이라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 하는 건데, 어, 그 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까 개가 교미했죠? 교미할 때 그 본능은 인간의 본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이거는 마르크스는 사회적으로, 사회를 분석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또 한 사람, 프로이트는 뭐라는가 하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무의식이 인간의 모든 걸 다 결정한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하면, 인간에게는 이렇게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는데, 무의식이 의식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동의 결정은 뭐가 해요? 무의식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무의식의 본질이 뭐냐? 이게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능이라고 하는 건데 이 본능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걔가 교미를 하고 있어요. 교미하고 있는데 이게 본능이요. 이게 성본능이죠. 이게 무의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성본능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만약 동물이라면 성본능대로 살아야 되는데 동물 아니잖아요. 동물 아니니까 이걸 억제해요. 머리가 있으면 여기 자아라는 게 있는데 자아가 야, 응? 야, 그 성본능이라 하더라도 아무하고도 성유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사회가 무너진다. 그죠? 무너지지.
동물하고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린애하고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근친간에 하면 안 되고, 이거 억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억제를 했을 때 문명사회가 형성된다라고 프로이드는 얘기를 했어요. 프로이드는 얘기를 하고, 마르크스는요?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능을 회복해야 된다. 그 본능이 성본능일 수도 있고 다른 본능일 수도 있어요. 이걸 회복할 때 그때 혁명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사회적으로 분석한 거하고 그 다음에 정신 분석한 것을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합칩니다. 합치면서 자 본질 회복, 인간은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인간의 본질은 본능이다. 본능은 도덕이 없다. 뭐요? 개 아까 얘기했죠? 개한테 도덕이 있느냐, 윤리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개한테는 도덕이나 윤리가 없어요. 도덕이나 윤리가 없기 때문에 성행위를 제대로 해야 그게 본능을 발현하는 거예요. 어? 인간의 본성을 찾은 거예요. 개의 본성을 찾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이게 도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는 인간의 본능도 도덕이 없다라 보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 내가 성행위를 마음대로 하더라도 거기에는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도덕이나 윤리가 있을 수가 없다. 마치 개가 교미하는 것 하고 인간이 성행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라 보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 초등학생이 개 교미하는 거 보고 몽둥이로 가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떼놓으면 개가 그냥 진짜 떨어지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간도 성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권위자, 권력자가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면은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병이 생겨. 신경질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라. 윤리, 도덕, 종교가 문제에 대입해가지고 인간을 못 살게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레름 라이히가 이걸 더 발전시켜. 더 발전시켜서 성행위를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뭐요? 너 자신을 억압적인 기독교가 뭐요? 기독교가 부부 이외에는 성행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브레는 라이는 기독교적인으로 하면은 인간은 완전히 신경증이 발생하고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것은 권력자한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성행위를 막지 마라. 막지 말고 마음대로 성행위를 해라. 그래서 성욕의 충족, 성행위를 하는 것은 물 한 잔 마신 것 같이 쉬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서양 사람들 보면 그 전에 이제 그 포스코의 인재개발원이 근무했잖아요. 포스코의 인재개발원이 근무할 때 그게 서양의 원어민 교수들이 강사들이 와요. 강사들이 오는데 강사들이 하는 행위 이런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성이 굉장히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개방화되어 있고 이게 한 거와도 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이미 그래서 서양은 상당히 성이 개방화되어 있고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 성을 억압하는 문제, 이 문제가 정치 권력화 문제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 이제 그 가난한 계층, 가난한 계층은 되게 우리 이제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독일 나치 히틀러를 예로 들면은 히틀러는 보수 히틀러
나치당은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보수입니다. 보수의 극보수요. 보수의 최고의 보수. 이게 나치당입니다. 히틀러 나치당이요. 나치당인데 문제는 이 보수란 건 뭐예요? 보수란 거는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당이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자꾸 지원해주는 게 보수당이에요, 이게. 돈 없는 사람 점점 불리하게 하는 게 이게 보수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돈 없는 사람들, 노동자 계층이 나치당을 지지하더라고요. 지지하더라고요. 우리도 지금도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민주당이 있고, 민주당 진보당이잖아요, 그죠? 진보당이 돼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돈을 국민들한테 전부 다 나눠주자. 기본소득제 하자. 한 달에 100만 원씩 나눠주자. 이게 진보 쪽 얘기요. 그런데 보수는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돈은 어, 은행을 통해서 대출해 줘야 된다. 그래서 대출해가지고 공장 짓고 해야 나라가 발전된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요, 돈 있는 사람은 대출해가지고 부동산 사고 주식 사가지고 점점점 부자가 돼요. 이거 알잖아, 다. 국민들이 다 알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 알아. 알아도 이상하게 가난한 사람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도 많아요. 영남 쪽 보면 가난해도 전부 다 국민의힘 지지하지. 왜 이걸 지지하느냐? 물론 이제 지역적인 특색 뭐 이런 것도 뭐 많이 있어요.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하느냐? 독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들이 왜 보수 쪽을 지지하는가? 보수는요, 권력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정당이 대체로 보수 정당입니다. 되게 다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독일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을 억압해서 그렇게 만든다요. 전번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사람을 서열화시켜서 그렇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서열화시켜서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서열화시켜가지고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3천만 있으면 학생들 만약에 100만 명 있다 그러면 1등에서도 100만 등까지 서열을 딱 매겨요. 서열을 딱 매기면은 50만 등 이하는 나는 핫발 인생이네. 핫발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인간적인 가치가 별로 없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권위적이고 권력적인 사람한테 복속하도록 마음속으로 복속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 이걸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면은 힘 있는 이 사람들은요 무조건 힘 있는 사람한테 의지하려 그래요. 자주적으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노비, 옛날 노비, 조선시대 노비가 한 40% 돼요. 40% 되는데 이 노비들을 나중에 해방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죠? 해방시켜 주면은 노비들이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못 삽니다. 왜요? 자기는 이미 노비가 돼가지고 주인의 종속물이기 때문에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평화롭고 자유롭게 그래야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는 못 살아. 그러니까 이 권리자는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요.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요? 사람을 서열화시킨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성을 억압한다요. 성을 억압하면 왜 그래 되느냐는 문제인데 성을 억압하잖아. 그죠? 성을 억압하면 사실 이제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건데 우리 중학교 2학년만 되면 벌써 자위하잖아요. 그죠? 자위해. 자위하면은 벌써 이게 죄의식을 느껴요. 근데 이게 이래 되겠나, 내가. 그러면서도 해야 돼. 왜요? 본능이니까. 안 할 수 없어. 본능이니까. 그걸 안 할 수,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은, 사창가 가가지고 가면은, 그냥 당당하게 가요? 가만히 숨어서 싹 가가지고, 제가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죄의식을 엄청 느껴요.
그죠? 아, 나는 이게 제시,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시대에 노비의 마음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도, 바람 피워. 바람 피워. 바람 피우는데, 이게 바람 피우는 게 이게요. 이게, 어, 이성으로 억제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에 따라 조금 틀리지만은 성욕이 강한 사람은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방어해도 이게 방어가, 이게 안 돼요. 안 돼. 이게, 응? 그런 사람은 여자든 남자든, 바람 피게 돼 있어. 바람 피게 되는데 바람 피게 되면은 항상 성에 관련돼서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원래 죄가 아닌데 죄의식 갖게 돼요. 응? 이 바람 피워, 예를 들면 이제 바람 안 필 수 없는 사람들 많잖아. 조선시대 의동 같은 사람은요, 아무리 막아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바람 피워. 예. 우리 조선, 1800년대 가장 뛰어난 선승이라고 하면 경허 스님이요. 경허 성우 스님인데, 이 스님도 아마도 성욕이 강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됐던 것 같아. 나중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논문까지 쓰는데, 경허 스님에 대한 성 문제 논문까지 쓰는데, 그렇게 파괴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안 된다는 건데, 이게 성의 본능이라 하는 것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성에는 윤리와 도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권력자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요? 조선시대에 노비 만들듯이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야 권위나 권력자가 마음대로 사람을 부릴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이게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을 억압해. 종교가 그렇게 억압해. 예. 그렇게 써요. 또 하나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떤 문제가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또 있는가 하면은 주인 권력과 노예 권력을로도 얘기를 해요. 이게 니체의 권력 의지라 하는 건데 니체의 철학 핵심이 이제 권력 의지잖아요, 그죠? 권력 의지인데 요거는 이제 요 그림 보면은 여기 뭔가 하면 요게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우리 시저죠. 시저가 루비콘과를 다 했거든요. 이때 이제 로마 얘기를 꺼낸 이유는 아까 전 시간에 로마에서는 모욕탕에서 번역한다 그랬어요. 그죠? 번역하고 성이 자유롭다 그랬습니다. 아무나 하고도 성행위, 어떤 성행위도 허용이 돼요. 뭐, 짐승하고 성행위도 허용이 되고, 어린애하고 해도 성행위 되고, 거짓생활도 허용이 되고, 뭐, 모든 성행위가 다 허용된 사회가 로마 시대였어요. 이 로마 시대 성을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억압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노예 근성이 없어요. 노예 근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인의 권력을 가졌어요. 노예의 권력이 아니에요. 주인의 권력입니다. 이 영화는 벤너란 영화입니다. 이 벤너란 영화인데 이 벤너란 영화에서 벤너가 이제 기아점 잘못 떨어뜨린 바람에 로마인이 다쳐서 잡혀가가지고 배에서 노젓는 노예가 돼요. 노예가 돼가지고 너만 계속 졌는데 여기에 해군 살인관이 해군 제독이죠. 총독이 살인관이 다 내려와서 전부 다 노예들 눈빛 보니까 눈빛이 다 죽었어. 죽었는데 벤너만 눈빛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가지고 이 살인관이 벤너를 채찍을 팍 쳐. 팍 치니까 벤너가 팍 돌아오면서 때려 죽일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건 뭐요? 이거는 이건 주인 권력, 노예 권력이 아닙니다. 노예들은 어때요? 노예들은 살인관이 팍 치면 팍 죽어서 아이고 앞으로 더 잘 도와줄게요. 아이고 뭐 이게 지골지걸 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노예예요. 이게 노예. 근데 벤너는 그게 아니잖아요. 팍 들어보잖아. 이거는요 노예이지만은 주인 권력이요. 자기의 자아가 절대 죽지 않는 어? 자기가 절대로 죽지 않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사회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게 니치의 권력 의지입니다. 권력 의지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아까 로마인들이 뭐랬어요? 성이 개방화되어 있고 자유화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사회만이
이런 권력 의지를 가질 수 있다라 보는 겁니다. 노예 권력은 뭐예요? 노예 권력은 중요하게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요. 인권, 사랑 이런 거 중요시 생각해요. 인권, 사랑을 중요시하는데 인권과 사랑을 중요시하면서 뭐요? 가늠하지 마라. 응? 가늠하지 마라. 불교든 기독교든 성을 억압하는 쪽으로 나가요. 이건 뭐요? 이거는 노예 권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성을 억압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교육의 제1원칙이 뭐냐? 독일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교육이 뭔가 하면요. 성교육이요. 성교육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에는 윤리가 없다. 도덕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교미 묻는 거 봤죠? 개 교미를 붙일 때 개가 교미할 때 거기에 도덕이 있습니까? 윤리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인간도 똑같이 개가 교미 붙는 것과 같이 거기에는 윤리와 도덕이 없다를 독일에서는 독일 교육의 제1원칙이요.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목욕탕? 목욕탕 뭐 혼역하죠. 로마에서 혼역하듯이 독일도 전부 다 혼역을 한단 말이에요. 혼역을 하고 성행위도 그러진 않았지만 아마도 자유롭게 성행위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로 남자와 여자가 의견이 맞을 경우 안 맞을 때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예.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독일의 교육 제1원칙이 성에는 윤리가 없다는 걸 강조하는가 하면은 히틀러 때문에 그래요. 독일에서는요, 독일의 역사 교육의 80%가 히틀러 교육이요. 왜요? 히틀러가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거든. 응? 그 히틀러와 같은 그런 체제로 안 나가기 위해서는 성이 자유화되어야 된다. 성에 윤리를 붙이면 안 된다. 성에 도덕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런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떨어져 나가서 좀 죄송스러운데, 마르쿠세의 억압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억압이론. 억압이론은 이게 뭔가 하면, 이 원래 68혁명에 M3, 3M이라 그래요. 68혁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3M이라 그럽니다. 공산혁명은 1M, 마르크스입니다. 68혁명은 신사회주의, 신공산주의 혁명이거든요. 그걸 3M이라 그래요. 1M이 첫째가 마르크스, 두 번째가 여기 나오는 마르쿠제입니다. 마르쿠제, 세 번째가 마오쩌둥이요. 마오쩌둥도 나와.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마르쿠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르쿠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까 마르크스 해석했었죠. 마르크스는 뭐예요?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본능을 회복해야 된다. 프로이드는 말했어요. 본능을 필요한 본능만 살려두고 어, 문화 발전을 시키는 데는 필요 없는 건 억압해야 된다라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억압해야 된다. 본능은 일정 부분 억압해야 된다. 마르크스는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마르크스는 본능대로 살아야 된다. 얘 흘려붙는 거, 그거 본능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프로이드는요. 프로이드는 그렇게 하면은 문명 발전 안 된다. 억압시켜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마르쿠세가 두 개를 합쳐요. 합쳐서 인간 본질 회복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회복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생존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억압은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성본능이 있는데 이 성본능을 만들었으면은 지 맘대로 개가 하듯이 그렇게 만들었으면은 이 사회가 유지하기가 어렵다. 어렵다. 그런데 기본 본능은 근데 이 권력자들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억압을 많이 한다. 많이 한다. 예를 들면은 성행위는 서로 의견만 맞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행위를 못하게 한다요. 순결 강조. 여자들은 결혼할 때까지 절대로 성행위하면 안 된다. 순결 강조하고 일부 일처제 간만 그렇게 성행위 해야지
나머지는 전부 다 나쁜 거다. 그 다음에 동성 간 결혼하면 이거 큰일 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억압은 아주 적은 억압은 필요한데 너무 많은 걸 지금 현재 억압하고 있다. 성행위를 거의 다 자유화시켜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것만 억압하고 어린애들하고 뭐 성행한다든가 뭐 이런 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거는 억압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억압한다. 그래서 어? 이게 문제가 된다. 또 한 가지 이제 마르크스가 하는 얘기가 이 배부른 1차원적 인간,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1차원적 인간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배부른 사람들은 이거는 혁명을 못한다. 예를 들면 이 기득권자들이요. 기득권자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혁명을 못한다. 개혁을 못한다. 왜요? 이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많기 때문에 개혁이나 혁명하면 뺏기잖아요. 개혁이나 혁명하면 뺏기니까 절대로 이 사람들은 개혁이나 혁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전 세계에서 나라를 개혁하든가 혁명하든가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든가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흑수저들이에요. 무수저, 흑수저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 기득권자는요 절대 개혁을 성공 못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요. 그리고 또 도시 사람이 못합니다. 시골 사람이 거의 다가 개혁과 혁명의 주동자가 시골 사람들이에요. 시골 사람 중에 무수저, 흑수저가 주로 개혁을 주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도요. 거의 다가 흑수저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흑수저예요. 네. 한번 볼까요? 이승만 대통령. 그 항해도 물론 이제 양녕대군 후손이 있는데 완전히 촌구석에 퇴락해가지고 돈이 없어. 거지 같아. 네, 흑수였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도 응? 애 지우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나온 게 박정희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이도 그 좀 흑수거든 이게. 시골에 경북중학교 나와서 공부같이 흑수. 그럼 노태우는 조금 틀려요. 이거는 계획이라고 볼 수 없어요. 혁명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노태우 그냥 물려준 거지. 그 다음에 김영삼 이 사람. 이 사람은 사실은 흑수가 아니에요. 기억 성향, 기억은 좀 했는데 흑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 이 사람 좀 예외일 수도 있어요. 김대중 씨 흑수죠. 김대중 다음에 누구요? 노무현이 흑수죠. 흑수죠. 노무현 다음에 이명박도 흑수죠. 흑수입니다. 박근혜 예외. 그 다음에 그다음에 노무현 흑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뭐 흑수저 가까워요. 가까운데 이분은 촛불혁명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실제 기획을 실패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개혁혁명은 흑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출신 못해요. 동아 출신, 시골 출신 이 사람들만이 개혁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에 의하면은 소외된 자 중심으로 혁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외된 자가 누구요? 우리나라에서 소외된 자는 실업자. 지금 88세대이죠. 88세대라 그럽니까? 젊은 애들, 일 안 하고 만날 집에서 빈둥거리는 이런 애들, 그 다음에 해외에서 들어온 이민자, 이주자, 흑인, 불법 미인자, 동성애자, 이 전부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이 소외된 사람들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8혁명대 내성이 뭔가 하면 억압하지 마라. 억압하지 마라. 억압을 당하는 쪽이 누군가 하면요. 동성애자, 불법민자, 실업자, 흑인, 기타 흑수저들이 억압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혁명이 일어나고 사회가 개혁되는 건데 억압하지 마라.
그래야만 제대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옹호해 주는 게 바로 6.8 혁명이 되는 겁니다. 가죽 부정하고요. 하고 넘어갈게요. 킨지 보고 등등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킨지 보고서도 결론은 그래요. 킨지 보고서 1953년도에 나왔지만은 인간은 동물이다. 조금 진화했을 뿐이지 본능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동물이기 때문에 이걸 억압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억압하면요 실제 본능이 강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본능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본능대로 살아가니까 자꾸 죄인이 되더라고 이게. 그런 사회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회로 만들면은 나치당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뭐가 나오는가 이거 넘어갈게요. 독일에서 어떤 게 일어나는가 하면 독일 고민이라는 게 공동체요. 공동체인데 함부르크 고민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게 1967년도에 일어나는데 이게 뭔가 하면 8명의 남녀가 합동결혼해요. 합동결혼합니다. 이걸 함부르크 코민이라 그래요. 공동체죠. 공동체인데 여기에 이게 몇 쌍인가 하면 만쌍, 8만 명이에요. 8만 명이 함부르크 코민을 만들어요. 그래서 8명의 남녀, 그러니까 남자 넷, 여자 넷, 그러면 8명이죠. 8명이 한 가족을 이뤄요. 한 가족을 이루는 게 이게 뭔가 하면 독일 코민이에요. 이걸 만듭니다. 이건 뭐요? 이거는 드디어 신사유주의에서 내세운 게 뭐요? 가족 파괴잖아요. 그죠? 가족 파괴, 성 파괴입니다. 사유지선 파괴. 그 실험적으로 만드는 게 이 함부르크 코민. 이게 68혁명 이후에 69년도 같은데? 69년도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만들어져서 같이 생활해. 예,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율적이고 투명한 인간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8명이 있는데 뭐 숨기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투명해야 돼, 모든 게.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소질에 따라서 임무가 부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도 니는 8명이 있는데 니는 일 잘 못하는 게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에 맞는 일을 줘야 돼요. 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일을 8명이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공동생산, 공동소비, 재산 공유입니다. 재산 공유. 그 다음에 섹스는, 성행위는 자기가 원하면 반드시 해줘야 돼. 의무예요, 이게.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이 공유가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신네오 마르크스주의가 주장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석기시대 동굴시대의 생활이에요, 이게. 그죠? 이게 해봤어요. 해봤는데 잘 될까요? 실패합니다. 실패. 물론 이제 이 만쌍이니까 8만 명이죠. 8만 명이 해봤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실패했지만은 이 68 혁명은 세계의 모든 곳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에 영향을 끼쳐서 68 혁명의 사상이 현재 세계를 관통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68 혁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68 혁명 중에 성혁명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거예요. 원래는 이게 6번에 걸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체를 다 취급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제 온라인 하다 보니까 한 분야만 말씀드리고 아마 조금 뒤에 오프라인 할 때 전체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걸로 끝내고요. 다음번에는 매춘관계도 재밌겠지, 그죠? 신전 매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